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제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최근에 정말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어찌 보면 좀 모순적이기도 하고요. 중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거의 불법처럼 취급하면서 강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바로 그 중국의 거대 기업 알리바바가 JP모건이랑 손을 잡고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처럼 보이는 토큰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겁니다. 대체 중국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그리고 이 기묘한 상황이 앞으로 우리나라, 한국의 디지털 화폐 미래에 어떤 힌트를 주는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관점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문제로만 보시는데 사실 진짜 핵심은 기술이 아니거든요. 아, 기술이 아니다. 네, 본질은 이거예요. 누가 이 새로운 현금 고속도로를 깔고 통제하고 또 사고 났을 때 책임질 거냐. 이건 아주 오래된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의 금지 정책 그리고 알리바바의 선택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민간 스테이블 코인하고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 토큰의 결정적인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죠. 와, 현금 고속도로의 통제권. 표현이 정말 확 와닿네요. 그럼 먼저 그 통제권을 절대 놓고 싶어 하지 않는 중국 정부 입장부터 짚어보죠. 왜 그렇게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경계하는 걸까요? 그냥 정부가 통제 못하는 돈의 흐름이 생긴다는 거. 그게 제일 큰 이유일까요? 정확합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항상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민간 현금 레일의 등장을 막아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이 싫다 이런 게 아닙니다. 아, 기술 자체는 상관이 없군요. 네, 그 기술 위에서 자기들 허락 없이 돈이 오가는 그 상황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실제로 그들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리스크를 보면 그 속내가 더 명확해집니다. 어떤 리스크들인데요? 뻔한 자금 세탁 문제 이런 걸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크게 세 가지를 꼽는데요. 첫째가 바로 말씀하신 불법 자금의 국경 간 이동, 그러니까 자본 유출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자금 세탁 방지, AML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객 확인, KYC. 이런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예요. 지금은 은행이 딱 지키고 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돈 보내는지. 그렇죠. 일종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탈중앙화된 시스템에선 그게 어려워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통제 부재가 결국 사기나 투기 같은 범죄로 이어져서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부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들이네요. 결국 기술이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 감독할 수 없는 돈의 흐름은 절대 안 된다. 이런 확고한 스탠스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 활동 자체를 그냥 불법 금융활동이라는 프레임에 묶어서 단속해버리는 거죠. 우리 땅에 고속도로 새로 까는 건 좋은데 톨게이트는 반드시 우리가 관리해야겠다. 딱 이 생각인 겁니다. 아하, 그 원칙을 이해해야만 다음 이야기가 풀리겠네요. 바로 알리바바의 행보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런 철통 같은 감시 속에서 알리바바가 어떻게 JP모건이랑 손잡고 토큰 결제를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그냥 보면 명백한 규제 위반 아닌가요?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이건 알리바바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아,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만든 게 아니군요. 네, 전혀 다릅니다. 정확히는 알리바바의 B2B 플랫폼이 JP모건이라는 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쓰는 토큰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고 토큰화된 예금, 그러니까 예금 토큰이라고 불러요. 예금 토큰. 단어가 조금 생소한데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청취자분들이 딱 체감할 수 있게 비유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된 돈이라면요. 예금 토큰은 그냥 내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같은 겁니다. 아, 스타벅스 카드랑 세크카드? 네.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한 돈, 법적 주인은 스타벅스잖아요. 회사가 망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체크카드로 긁은 건 그냥 내 은행 계좌에서 돈이 바로 나가는 거죠. 돈의 실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행이라는 안전한 금고 안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와, 비유가 정말 명쾌하네요.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그냥 카드로 긁어서 결제하는 똑같은 경험인데 그 돈의 법적 실체나 책임 소재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금 토큰은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블록체인의 편리함, 그 껍데기는 가져오되 그 알맹이는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는 셈이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사용자는 스테이블 코인처럼 빠르고 저렴하게 송금하는 경험을 누리지만 그 거래의 최종 정산, 자금 세탁 방지 책임, 고객 확인 의무, 이 모든 걸 JP모건이라는 은행이 기존 법과 제도 안에서 다 처리합니다. 아, 그럼 중국 정부가 우려했던 세 가지 리스크가 다 해결되네요. 바로 그거죠. 알리바바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직접 깐 게 아니라 JP모건이라는 은행이 정부 허가 아래 깔아놓은 규제 친화적인 레일 위에 그냥 올라탄 것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이 혁신을 결국 은행이라는 거대한 기득권 안에 가두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핀테크 기업들이 보기엔 좀 혁신의 배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규제 당국이 원하는 그림일 수도 있고요. 완전히 새로운 통제 불가능한 플레이어가 막 등장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책임 주체인 은행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혁신을 도입하는 게 훨씬 관리하기 편하니까요. JP모건만 해도 기관 고객용으로 JPM 코인 USD 예금 토큰, 이걸 이미 공식 서비스하고 있어요. 알리바바는 그걸 활용한 것뿐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중국의 정책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네요. 본토에서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철저히 막으면서 알리바바처럼 은행 레일을 타는 건 또 용인해주고. 그런데 여기서 홍콩이라는 변수가 또 나오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국의 아주 정교한 투트랙 전략을 보여줍니다. 중국 본토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전면금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톨게이트를 굳게 닫고 있죠. 네. 그런데 홍콩은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2025년 8월부터는 법정화폐랑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아예 합법적인 라이센스 사업으로 전환해요. 라이센스 사업이요. 면허를 내주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본토는 문을 걸어 잠그고 홍콩은 문을 열어주되 면허라는 새로운 톨게이트를 설치해서 관리하겠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일국양제를 금융실험에 아주 영리하게 활용하는 거죠. 본토의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인 리스크를 주지 않으면서 홍콩이라는 창구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데이터와 경험을 쌓겠다는 겁니다. 아, 정말 치밀하네요. 네, 이런 양면 구조가 만들어지면 기업들은 당연히 불확실성이 큰 길보다는 알리바바처럼 은행과 손을 잡거나 홍콩에서 라이센스를 따는 그런 예측 가능한 길을 선택하겠죠. 중국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상황이 더 궁금해집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한국 시장에는 어떤 시사점을 줄까요? 우리도 결국 저런 은행 중심의 길을 따라가게 될까요? 중국의 사례를 우리한테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미래 방향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힌트는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처럼 극단적으로 금지 조치를 취하진 않죠. 하지만 새로운 현금 레일을 열 때 생기는 그 근본적인 리스크들. 자금 세탁 방지나 자본 이동 같은? 네, 바로 그거요. 자금 세탁 방지, 자본 이동 통제, 금융 안정성 문제. 이런 건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때문에 지금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우리 규제 당국도 중국 인민은행이 고민했던 그 문제들을 똑같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문제들을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바로 기존의 은행 레일을 활용하고 개선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진행했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파일럿 테스트 있잖아요. 일명 프로젝트 한강. 그 구조를 자세히 보면 중요한 단서가 보입니다. 프로젝트 한강이요. 거기서 어떤 힌트를 찾을 수 있죠? 그 테스트의 핵심 참여자들이 시중 은행들이었어요. 그리고 테스트 방식 중 하나가 은행들이 자신들의 예금을 예금 토큰 형태로 바꿔서 모의 거래를 하는 거였습니다. 아, 이건 한국의 중앙은행과 금융권이 앞으로 어떤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죠. 그렇군요. 결국 한국에서도 민간 핀테크 기업이 독자적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림보다는 은행들이 중심이 된 예금 토큰 방식이 먼저 표준적인 디지털 결제 경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읽어야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속도와 안정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바로 그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거대한 디지털 화폐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을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길을 잃지 않게 도와줄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7가지 질문을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앞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꾸준히 지켜보면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첫 번째 질문부터 알려주시죠. 첫째, 발행자 자격입니다. 이 디지털 화폐를 은행만 발행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아니면 자격 요건을 갖춘 핀테크 기업 같은 비은행권도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게 가장 먼저 결정돼야 할 문제죠. 이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누가 이 새로운 시장에 선수로 뛸 수 있느냐를 정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둘째는 준비금 및 파산 시 보호 문제입니다. 내가 가진 10,000원짜리 디지털 화폐 뒤에 진짜로 10,000원의 현금이 100%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발행사가 파산했을 때 내 돈이 예금자 보호법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건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정말 민감한 문제죠. 과거에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 내 돈이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요? 셋째, 현금 상환의 즉시성입니다. 내가 원할 때 24시간 언제든지 지체 없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느냐. 이 상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냥 게임머니랑 다를 바 없어지죠. 넷째는 규제 준수의 책임 소재입니다. 자금 세탁 방지나 트래블 룰 같은 복잡한 규제를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인가. 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듣다 보니 정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네요. 그럼 다섯 번째는 뭔가요? 다섯째는 해외 사용 범위입니다. 처음에는 국내 결제용으로만 제한될지, 아니면 처음부터 해외 송금이나 무역 결제까지 폭넓게 허용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그 파급력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섯째는 예금 토큰의 상용화 속도입니다. 지금처럼 중앙은행의 파일럿 테스트 단계를 넘어서 언제쯤 우리가 실제로 앱에서 쓸 수 있는 상용 서비스로 등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이건 아까 말씀하신 홍콩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바로 홍콩의 역할입니다. 중국의 금융실험장인 홍콩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 모델이 과연 아시아 전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표준,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걸 지켜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홍콩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와,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발행자 자격, 준비금과 예금자 보호, 현금 상환, 규제 책임, 사용 범위, 상용화 속도, 그리고 홍콩의 역할까지. 이 7가지 질문을 나침반 삼아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의 판도를 정확히 읽을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이 디지털 화폐의 미래는 단순히 스테이블 코인이 좋냐 나쁘냐 같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네요. 네, 그렇죠.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질문, 바로 누가 이 새로운 현금 고속도로를 통제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질 것인가? 이 질문이 핵심에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알리바바가 왜 굳이 은행의 예금 토큰이라는 레일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서 디지털 화폐가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도입될지도 결국 이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겁니다. 기술의 화려함 너머에 있는 이 거대한 통제와 책임의 구조, 이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